문재인 씨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이 A4로 9장 정도 그러한 분량의 연설이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쓸데없이 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 연설 중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무려 28번이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연설문을 이미 봤을 텐데 그렇게 박수를 칠 만큼 신나는 그런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왜 그랬을까? 혹시 그들에게 배포된 연설문 곳곳에 박수를 치시오 라는 표시가 있었고 그 표시에 따라서 박수를 쳤던 것일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아하게 느끼면서 한편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나게 박수를 쳤다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해찬 씨, 원내대표 이인영 씨, 그리고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그들이 조국 씨, 그리고 문재인 씨에게 그렇게까지 딸랑이 노릇을 하는 것은 왜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투표를 누가 합니까? 문재인 씨가 그냥 서명해서 낙점해서 의원 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죠. 투표는 우리 국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편을 늘리겠다 하면서 벌써부터 군중을 모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모일 때 더 많이 모여라. 뭐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광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군중들은 각각 한 2%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모아서 우파 2%, 좌파 2%. 물론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부풀린 숫자가 맞습니다. 실은 그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시위를 할 때마다 주최 측에서는 얼마다 하는 그 숫자들이 어느 쪽 할 것 없이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국민들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법과 시스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과연 그래서 그랬겠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전철을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이것이 가다가 갑자기 충돌을 하든지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면서 그 좌석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중에 조국 씨처럼 또 문재인 씨처럼 그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대한민국은 잘못이 없으니까. 이러한 국민들은 물론 대부분 그렇게 공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심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리걸마인드를 지키는, 또 좀 더 낫다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공익을 생각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없는 겁니다. 내가 공익을 침해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사익 추구자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이러한 공익은 준수하고 보다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사익인 사익 추구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중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도는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 전체 국민에서 한 95%를 넘는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던 좀 과거식의 국민의 반은 우파고 국민의 반은 좌파다, 중도는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소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지식은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의 중도, 그들은 어떤가? 그들은 정책이 실패해서 자기 지갑이 얇아지면, 자기의 재산이 멀쩡하게 있는 자신의 재산이 평가절하되면, 그러면 바로 등을 돌립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 아주 야멸차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처럼 실패한 정부,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딸랑딸랑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정부의 같은 정치 세력이 곧 있을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그 실패한 정부를 밟아 쓰러뜨려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죠. 참 개념 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관련 뉴스에서 보니까 문재인 씨가 또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씨에게 조국 씨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문재인 씨는 황교안 대표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그 대법원장을 향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새로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광경입니까? 예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말이 된 겁니다. 또 이런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동이 된 겁니까? 동문서답하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 문재인 씨는 과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로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씨가 2019년 10월 22일에 행한 그 연설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산안 시정연설 그랬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예산안은 어떤 그 단위로, 어떤 기간 단위로 이것을 다루는가? 그것은 현재는 2019 회계년도이고 다음 해는 2020 회계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산안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러면 2019 회계년도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을 했고 우리가 이만큼 돈을 쓰겠다 하고 내놓았던 예산안이 정말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집행이 되었다. 그러니 이번에 또 내는 2020년도, 2020 회계년도 예산안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철저히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것이니 그것을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예산은 남아도 잘못이고 모자라도 잘못인 겁니다. 이 시정연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식의 부르는 말 그것이 1부터 6까지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르는 말이 나오는 대목마다 그 한 파트로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하고 2020년도 예산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어째서 지난 2년 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2019 회계년도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미 2019년도 그 예산 집행은 과거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무려 지난 2년 반을 다 이야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자기의 과거를 통째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있었던 그 과거를 통째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문재인 씨가 총결산을 하고 퇴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그 마무리를 하려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시작은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초석이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초석은 머릿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빌딩을 건물을 보게 되면 보통 그 현관 옆에 그 벽면에 이 초석을 세워 놓거나 아니면은 바로 앞에 세워 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초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새겨서 그 일정한 자리에 앉혀놓는 돌이다. 이렇게 그 개념 정의가 되어 있고, 정초식이 뭐냐 하면은 어떤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뜻합니다. 그 돌을 세우고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것을 건설하겠다고 써놓은, 그러면은 아마도 2017년 5월 10일 뭐 이 정도 이 초석에 새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새겨놓고 2년 반 동안 그냥 그거 하나 세워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성과 전부인가?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 운영 성과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그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너무 없구나 싶어서 그 다음을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내용은 없습니다. 밑에 좀 내려가 봤자 뭐 100일간의 성과 이런 것이 조금 있고 내용이 없더라. 결국은 그러면은 이 초석 하나 세운 것밖에 한 것이 없다. 공사하겠다고 하고 시작하는 그 돼지머리 놓고 고사만 지내고는 그 이후로 놀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그들이 하는 말처럼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줄 알고 30년 동안 해먹을 줄 알고 일 안 하고 놀고 있었구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이나 하고 만찬이나 하고, 그리고 때때로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나 하고 주식 투자나 하고 이러면서 일을 안 했구나. 그뿐 아니라 온갖 갑질을 했죠. 아주 높으신 분들답게 일반 국민을 발밑에 깔아 뭉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것은 2년 반 동안 착공식한 것이 전부였다. 달랑 그 초석이라고 하는 돌 하나 갖다 놓은 것이 그게 전부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면 누구나 한숨을 지을 것이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해두죠. 문재인 씨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랑스럽게 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소재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안 됐다고 하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 아니, 수십 년 동안 못했는데 100일 만에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문재인 씨는 현재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공무원으로서 10월 22일 국회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못해온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그 기간 동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 소재 국산화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마치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이것을 성공했다. 어느 기업이 그런 기술을 획득했다. 습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 일 같은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그거 100일, 90일 그런 식으로 날짜로 헤아릴 일이 아닌 겁니다. 자그만치 이것은 100년 단위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야이고 그런 일인 것이죠. 일본이 소재 개발하는데 얼마가 걸렸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전했죠. 100몇십 년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이것이 다급하기는 하죠. 그러나 바늘 허리 메어서는 못 쓰는 겁니다. 우리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착실히 우리의 실력을 바닥부터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일 만에 뭐를 했다. 이렇게 100일 소리 나온 것으로 문재인 씨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끝나버린 겁니다. 문재인 씨 지금 원고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소리내어 읽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죠.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분별도 못하고 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거짓인지조차 말을 해줘도 모르는 상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 볼 것인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해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A4 용지로 프린트를 했을 때 2, 3, 4, 5 그래서 무려 4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쓸데없는 말이거나 또 사실이 아닌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이 문제 해결을 재정이 한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그 정치, 정책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재정이라는 말 자체로 여러분이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그 문제를 재정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러한 대외 충격의 파고를 그 높은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것도 재정이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이것도 재정이 한다. 결국은 돈으로 다 해결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합니다.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숫자, 또 어려운 용어, 또 외국어의 약자 이런 거를 막 늘어놓으면서 정부가 지금 경제 상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가 보다. 뭔가 좀 그 어려운 말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알만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책 없이 속아 넘어갔죠. 그러면서 문재인 씨는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랬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거, 그것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부가 돈 훨씬 더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써야 된다. 필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 그것을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닌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게 문재인 씨 이야기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이 파산하는 데까지 아직 파산하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직 2mm 남았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아직 덜 망했다. 아직 경제는 덜 떨어졌다. 경제 추락했다고 하는데 아직 빚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최악보다는 덜 빚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다시 한번 이 경우는 할 수 없이 좌파 정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철학 자체가 마이너스 사고이기 때문에 좌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예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그 그래프에서 무지개가 뒤집혀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계판을 보고 가운데 크게 10십자를 그리면 6시에서 9시 방면, 거기에 이 아래로 볼록한 제일 낮은 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그 최소점이 지금 최소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3, 4 분면 중에서 3분면에 꼭지점이 있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정말 그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나 마이너스 사고를 합니다. 내가 못하긴 못했지만 꼴찌는 아니야. 내가 꼴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꼴찌여도 꽤 괜찮은 꼴찌야.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이번에도 또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앞에 이야기를 보면 걸핏하면 이러죠. 내 탓은 아니다. 우리는 잘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악화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했다. 일본 때문이다. 특이하게 북한한테는 그 이야기 안 하죠. 북한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잘했는데 쟤들 때문이다. 쟤들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악화돼서 우리 경제가 그 타격을 받게 되면 그러면 된 것인가? 세계 경제가 악화돼서 우리 국민 입에 밥이 안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배고픈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러한 문재인 씨에게 이제는 좀 지쳤다. 그런 느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최상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적어준 숫자나 나불나불 읽어대는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이런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문재인 씨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22일자 중앙일보에서 이와 관련한 우리가 참조할 만한 뉴스가 있어서 대략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의 3.6배나 된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최근 나랏돈 지출이 증가하는 그 증가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거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38.0%인데 내년에는 40.5%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국가 채무는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다.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 속도로 네 번째다 하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베스트 4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빚을 내서 땜질을 하는 이런 정책, 이것을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하고 그 빚더미는 고스란히 오늘의 빚더미는 내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불려놓은 빚더미는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그것은 일단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만 가난해지는가? 아니죠. 그 젊은 세대가 지금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이제 자기들이 벌어서 빚도 갚고 그 다음에 혜택을 입은 나이 든 세대에게 빚을 갚아야 하죠. 이것은 효도와는 다른 겁니다.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그 젊은 세대가 능력에 붙여서 못 갚게 되면 나이 든 세대는 전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겠죠. 국민 전체가 가난해진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러한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문재인 씨는 재정을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중물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지천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나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펌프질 안 하죠. 물이 없는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없는 마중물이 필요한 곳은 어떤가? 실은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한 바가지 물이 거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 물을 펌프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하면 그 마중물은 들어가서 안 나오겠죠. 그냥 끝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마중물이 존재하는 순간에 다른 물은 없다. 왜? 그 마중물이 가서 지하의 물을 끌어올려야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일 겁니다.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이 전부다. 그러면 그것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마중물은 어떤가? 바가지에 담긴 그 마중물이 줄줄 셉니다. 바가지에 누가 구멍들을 뚫어 놓은 것이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씨 측근이, 문재인 씨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이 빼먹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부정이 우리가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마중물 바가지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펌프질을 안 합니다. 다들 부어놓고는 마중물만 구해놓으면 된다
하고 놀고 있는 것이죠. 펌프질을 할 1차적으로 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공무원이 사기도 떨어졌고 그리고 내일 살 궁리를 하고 또 지금까지 공무원이 너무나 많이 조사를 받고 의심을 받고 너는 어느 편에 줄 설래? 이래서 그들이 넉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마중물 하는데 그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파트 3 이거 쓸데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파트 3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는 비핵화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비핵화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것이 벽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벽이 아직도 있구나. 국민들이 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2중, 3중으로 두꺼워져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생물학 무기든 또 핵탄두건 실어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전에 이야기하던 재래식 무기에 분류되던 그것을 개량해서 제주도까지 일본도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곳곳이 이제는 다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같이 협력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비핵화의 벽을 넘어야 한다. 비핵화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다시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씨는 담쟁이처럼 담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 담쟁이처럼 기어올라서 시퍼렇게 기어올라서 기필코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봄, 여름 다 지나고 이제 계절은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담쟁이는 더 이상 잎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제 말라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무너뜨리겠다. 근데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대화로 무너뜨리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씨의 지금 유일한 목표는 김정은이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북측과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단절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대화라는 것은 그 말뜻 그대로 양측이 마주 서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씨는 혹시 앞에 사람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홀로 서 있으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을 원초적 불능,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아주 손짓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보면은 휴대폰이 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으니까 결국 그와 같은 짓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것인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이제 파트 4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목소리, 즉 우리들의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하겠죠. 문재인 씨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는 이것이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2017년 5월에는 문재인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더러운 세상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 더러운 특권층들을 내가 다 단칼에다 베어내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보다, 그러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말하듯이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들려온 온갖 추잡한 이야기, 직위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그저 자리 바꿔 앉힌 것으로 끝냈죠. 언제 누구를 제대로 처벌을 했습니까? 그래서 2019년 현재 우리들 국민이 말하는 공정과 개혁은 그 화살이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씨 측 당신들에게 공정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재인 씨 측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개혁하라. 당신들이 개과천선하고 깨끗해져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씨 당신들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당신들 세력이 그 당신들 세력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라. 그것이 2019년 현재 국민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겠죠.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 중에 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럴 때는 책상을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 도대체 뭐를 가지고 지금의 그 전문직을 취득을 했습니까?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
그러면 제도 안에 아예 들어있다 이것이죠. 제도라는 것은 안팎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대한민국에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제도는 5,100만이 넘는 우리 전체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해야 합니다.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제도고 동일한 제도가 저 사람한테는 다른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고등학생이 논문을 써서 대학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해서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런 혜택은 우리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 특권층만 알고 있는 어떤 비약 같은 것이어서는 그건 제도가 아닌 겁니다. 특혜지.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이 필요한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고 싶은 그것이 필요한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서 신청하면 그에게 그냥 순서가 그 기회가 주어지는 이것이 제도입니다. 제도는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사람 봐가면서 적용하는 그것은 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 안에는 제도 속에는 불공정이나 특권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정신이 썩은 겁니다. 그 소리를 하는 문재인 씨 당신이. 그 다음에 걸핏하면 이 이야기 하는데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면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 이런 류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앞에 합법이라는 것이 붙어 있죠. 법은 그렇게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애초에 법의 규율사항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할 때 보통 고위공직자 임용할 때 고위공직자를 지명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까지 몇 년도까지는 논문 표절이 괜찮았다. 본인도 말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아니면 오케이다. 이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속고 있든지. 고위공직자는 범죄자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고 당연히 범죄자여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논문 쓰는데 왜 범죄자가 아니면 된다. 사실 논문 표절 그 자체는 범죄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에서 그런 사람은 퇴출돼야 하니까. 그런데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마냥 모렴치해도 갑질을 해도 그리고 도저히 그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이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전과가 없다. 이제 보니까 본인이 말 잘못했다 생각이 들 겁니다. 합법적인이라는 표현을 붙인 문재인 씨는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러한 모양의 그 불공정과 특권, 이거 그냥 썩은 겁니다. 반헌법 행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인재로서 공직에 지명을 한 것은 반헌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날다 저물었는데 이제 개혁을 하겠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계속 그 남의 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하지 않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놈의 사회에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아니 문재인 씨 당신이 썩은 겁니다. 문재인 씨 주위에 있는 그 공직자들, 그 정치 세력들 당신이 썩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고치고 씻어야지 왜 사회를 청소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씨입니다. 위원회니 협의회니 하는 그 구성원들 그 자체가 썩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각오가 돼 있다면 문재인 씨 당신이 직접 나서십시오. 이번에는. 그래서 문재인 씨 주위에 있는 청와대부터 정부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도마 위에 세워놓고 먼지 하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완전히 털어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 씨 자신, 그리고 큼직한 거물급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자아 비판을 하고 숙정 작업을 하고 그렇게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당신 세력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부패한 자, 갑질한 자들을 무더기로 잘라내서 감옥에 보내십시오.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5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마지막 날에 발표한 그것이죠. 그 직전에도 일부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그리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많죠. 이 두 가지는 검찰에게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허용한 특권층의 범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렇죠. 검찰 개혁 방안이니까 그 성격은 이렇습니다. 특권층 범죄자만 인권을 보호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높으신 분들, 돈 많은 분들, 그들은 특별히 인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수사에 앞서서 인권을 먼저 그들의 명예심과 사생활의 비밀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재원을 쓰겠다. 그런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요구를 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설명을 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또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 이들의 그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권력형 비리, 앞에 이야기한 이러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 국회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생부터 국회 탓이냐?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법 같은 것이 있었으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법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한 온갖 그 권력형 비리가 아예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문재인 씨는 이런 겁니다. 왕창 부패해버릴 거야.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그 법안을 빨리 해달라 이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것을 해줘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재난 대응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 그것도 국회 때문이다. 그러면 뭐 그냥 망해버리는 거지. 뭐 이런 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파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를 향해서 20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흔히 쓰는 문구이기는 한데 굳이 실패한 정부의 문재인 씨가 국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색다르죠. 이번 국회는 앞으로 이제 7개월 내에 해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죠.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그럼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해산이 될 거고 이것은 뭐 잘못해서 해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임기가 다 돼서 해산을 하는 건데 이왕 그렇게 죽는 마당에 추한 꼴 보이지 마라. 잘 끝내도록 해라. 이렇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것이 문재인 씨 시의 손절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너희들하고는 이제 바이바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대거 집어넣을 테니까 너희하고 다시 볼 일 없다. 뭐 전원은 아니겠지만 손절의 의미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파트 6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웬일이냐. 문재인 씨가 이제 뒤늦게 철이 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텐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철들자 노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참 한국말은 야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재인 씨는 오늘도 사실은 뭐 경청만 하겠다. 다른 때는 듣지도 않았죠. 마이둥풍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듣기는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듣고자 해도 이것이 참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고자 해도 부모는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나이가 어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배워야 할 것을 하고 내일은 오늘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2년 반이 지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그냥 날려버리고 실패한 정부가 돼버린 지금에 와서 생각이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는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이죠. 문재인 씨가 처음에는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나의 국민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또 그러니까 문재인 씨 옆에서 위세를 떨던 사람들은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사실 국민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한 반 정도 되죠. 그걸 다 적폐 세력이라고 그냥 몰아서 이렇게 천시를 했습니다. 적대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지금 와서 문재인 씨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사람이 듣지 않았고 이제는 이쪽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서산에 지는 해는 산 넘어가기도 바쁜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없고 이런 사람이 들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스스로를 성찰하겠다 그랬는데 성찰이라는 것이 그렇죠.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고 땅을 치면서 반성을 하는 성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끝난 일은 끝난 일이고 실패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다 털고 빈손으로 일어나서 떠날 짐이나 챙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주 기둥을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문재인 씨는 자기 갈 길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 공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에 보면은 조국 씨의 경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출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의 첫 수혜자가 바로 조국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씨는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그 첫 번째 고객이 문재인 씨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만큼 해서 이상하게도 이번에 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된 것인지 국회를 향해서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을 마칠 때는 좀 잘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가 없이 긴 연설문을 좀 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